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들매 낭독해 드릴 건데요. 이무영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는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매. 이 작품은 사실 수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무영 작가의 아명이 용구인데요. 주인공 이름과 같고 휘문을 거쳐서 일본 유학이라는 학력도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학창 생활을 추억하는 수필 내지는 자전적 소설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제목 들매는요,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 동여매는 끈을 말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용구는 13살쯤에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서 상경해서 갖은 고생을 하며 고학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변변한 신발이 있을 리가 없겠죠. 다른 친구들은 멋진 구두를 신고 다닐 때 주인공은 고무신을 신습니다. 그나마 체육 시간에는 잘 벗겨지지 말라고 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별명 역시 들매입니다. 이 작품에는 용구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친구들의 별명, 선생님들의 특징, 그리고 함께 공부한 동기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가의 자전소설 내지는 수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학창시절을 추억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고요. 감동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자전적 작품들이 저희 채널에 몇 편 더 올라가 있어요. 이익상 작가의 남극의 가을밤, 나혜석 작가의 경희, 노자영 작가의 누님, 이광수 작가의 연분, 최만식 작가의 고운 유혹에 빠졌다가, 이상 작가의 봉별기, 이 작품들도 함께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역시 본 동영상 설명란에 일일이 다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손쉽게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들매 낭독해 드릴게요. 갓둘레가 깔쪽깔쪽한 50전짜리 은전 한 푼이 나의 총재산이었다. 이 50전으로 서울까지의 300리길 노자를 해야 했고, 이 50전으로 100사지 땅이나 침배 없는 서울에서 고학을 해야 했다. 아무리 물가가 싼 시절이라고 해도 정말 터무니없는 공상이었다. 13살 때 일이다. 그때만 해도 집에서는 학비에 얼마쯤은 보태줄 수도 있는 형편이기도 했었다. 두 섬지기의 광작이었고 남한테 내어준 땅 섬지기로 텃도지 들어오는 것도 약간 있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보조도 바랄 수 없이 일을 저지르고 집을 떠났었다. 서울에 공부하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형을 재떨이로 때려서 머리를 터뜨렸던 것이다. 아버지한테 붙들리기만 하면 반은 죽는 판이다. 그날 밤을 메밀묵 장사하는 복순네 집 벽장 속에서 세우고 이튿날 새벽 먼 동이 트기도 전에 길을 떠났던 것이다. 맨주먹으로라도 떠날 작정이었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50전 한 푼을 주시면서 음성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오너라. 끼니 거르지 말고 떡을 사 먹든지 밥을 사 먹든지 해라. 이렇게 일러주신다. 아버지 성미를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보다도 더 겁이 나는 눈치셨다. 처음 만져보는 단양짜리다. 그때는 어린 생각에 이 단양만 가지면 조선 땅을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게는 큰 돈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해 설날 양직 분홍 두루마기를 새로 해 입었었다. 양직이 우리 시골에 처음으로 들어왔었다. 값이 비싸서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데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라고 끊어주셨던 것이다. 지금 그것을 입고 모표 없는 마래기 모자를 쓰고 나선 것이다. 집에서 이천까지는 140리나 된다. 장원까지는 지름길을 왔으니까 120리 폭이지만 13살 난 소년한테는 벅찬 길이었다. 그래도 그날로 이천까지 왔었다. 두 끼 먹고 하루 숙박에 한양 10전이었다. 음성 외가댁에 가서 며칠 묵은 일은 있었지만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오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저녁을 먹고 앉아 있으려니까 서름이 복받친다. 나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었다. 울다가 골아 떨어졌다. 눈을 뜨니 먼 동이 튼다. 나는 아침도 안 먹고 또 길을 떠났었다. 보행 객주집 할머니가 신통하다고 하시면서 닷돈을 되거슬러 주신다. 서울까지는 아직도 150리였다. 경안까지 겨우 와서 자고 이튿날 서울에 들어왔다. 지금 생각하니 왕십니다. 서울에는 같이 졸업한 화석이가 먼저 와서 있었다. 화석이는 용산에 고모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집안도 넉넉했다. 내가 터무니없는 고학의 꿈을 꾸게 된 것도 실은 이 화석이 때문이었다. 화석이한테 지기가 싫었다. 화석이가 1등, 내가 2등으로 졸업은 했지만 사뭇 1등을 번갈아 다투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화석이는 반가워했다. 보름턱이나 먼저 올라온 화석이는 전차도 탈 줄 알았고 학교도 혼자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얘, 저 육중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좁다란 쇠길 위로 달리면서도 쓰러지지를 않는다지? 하고 내가 희한해했을 때도 화석이는 에이 밥통, 그게 왜 쓰러져? 안 쓰러져? 기실, 저도 똑똑히는 모르는 눈치였는데도 이렇게 핀잔만 준다. 그래도 학교를 같이 가준 것도 화석이었고 수속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화석이었었다. 휘문의숙이라는 학교였었다. 지금의 휘문중학이다. 150명 모집에 400명이나 응시했다. 그래도 용히 썼다. 상투를 튼 어른들과 같이 다닌 터라 한문도 제법 했노라 했었다. 그러나 방 붙은 것을 보니 내 이름은 없다. 화석이만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글썽에 있으려니까 너 붙었어 하고 화석이가 귀띔을 해주었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맨 끝에 395번은 교장실로 오라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네가 395번 이용구냐? 대머리가 확 벗겨지고 키가 늘씬한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넌 시험엔 합격이 됐지만 너무 어리니까 내년에 오너라. 내년에 오면 무시험으로 넣어주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른이 교장 선생님이셨다. 일본어를 잘하시던 임경재 교장이시다.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는 말에 나는 용기를 얻어 떼를 썼다. 어리니까 내년에 오란 말은 결국 젖 몇 통 더 먹고 오라는 말과도 같아서 분하기도 했거니와 나는 그대로는 다시 집으로 내려갈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다. 결국 떼를 쓴 것이 통했다.
그놈 때가 대단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우 입학을 허락해 주셨다. 이때부터 나의 고학생 생활은 시작된 것이었다. 설마 했었다. 입학이 되면 학비만은 보내주시겠거니 했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날마다 편지가 왔다. 내려오라는 것이다. 나를 붙들어다가 감농, 즉 농사 감독을 시키자는 것이다. 형님은 술, 담배는 안 하시면서도 노름과 여자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늘 빚을 졌고 집에 붙어 있지도 않으시니까 나를 잡아다 앉히자 했던 것이다. 나도 지지 않았다. 굶어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죽게 되면 한강에 빠져 죽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엇나갔다. 역심이 나기도 했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2원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3원도 보내주셨다. 식비는 쌀 서말이었다. 월사금은 2원 40전밖에 안 됐지만 내게는 벅찬 돈이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은단도 팔았고 갯마이빵, 만주나 호야호도 불러보았고 이공탄도 사러 다녔고 석탄 구루마 뒤도 밀고 해서 학비를 벌어 쓰고 있었다. 하숙집은 지금의 원효로 종점인 구용산이었다. 전차가 두 구역이어서 남대문까지만 탔고 집에 갈 때는 사뭇 걸어서 갔었다. 점심이란 것도 별로 몰랐고 내복을 입어본 것도 17되던 해 동경에 가서였다. 남들이 점심 먹는 꼴이 보기 싫기도 했고 회가 동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양 점심 시간에는 공받기로 시간을 보내니 집에 돌아갈 때는 더욱 지친다. 지금 교감으로 계시는 이종서 선생, 외국어 대학에 계시는 박규서 선생, 의사이신 김상린 박사, 우리나라 양화계의 이체이신 오지호 선생, 보성중학 교감이시고 서양화의 대가이신 이마동 선생, 이 모두가 그때 공받기 동무들이었다. 이종서 선생은 닭가보, 대갈장군, 나는 들매, 오지호는 땅딸보, 김상리는 두꺼비. 모두 이런 별명으로 불려졌었다. 선생님들께도 작고하신 김현장 선생님이 마리아 선생님, 역시 작고하신 김도태 선생님은 꿀꿀대감, 우리 영어학계의 원로이신 이일 선생님은 도련님, 나중엔 모던보이였다. 선생님들도 다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현장 선생님은 나의 4년간 담임 선생님이셨다. 말끝마다 하도 마리아 소리를 하셔서 우리가 칠판에다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써놓으라치면 너희가 날 마리아 선생이라고 그런다지? 오냐, 내 오늘부터는 절대로 마리아 소리를 안을 테란 말이야 하셔서 교실 안이 떠나갈 때 싶은 적이 있었다. 한참 후에야 선생님도 마리아 소리를 또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서 하신다는 말씀이 난 습관이 돼서 할 수 없단 말이야. 이 여러 선생님 중에서 내게 가장 두려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과 체조 선생님이셨다. 월사금을 제때 못 내면 담임 선생님이 불러내셨고 훈육 담당이신 체조 선생님이 교문 밖으로 몰아냈던 것이다. 대개 조회 시간에 월세금 체납자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와 들어갈 때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다가 와조 선생님한테 몇 번이고 끌려 나왔던 것이다. 와조 선생님이란 체조 선생님이셨던 이기동 선생님이시다. 누가 잘못을 하면 아무개
이리 좀 와줘 하신다. 때리시는 일은 별로 없으셨는데 그 대신 볼따구니를 잡아당기시는 것이다. 그것이 더 아팠다. 언볼을 한번 쥐어뜯기고 나면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볼을 쥐어뜯긴 것이 나였을지 모른다. 교칙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이 나였기 때문이다. 그때 학생들은 구두를 신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일금4원이라는 돈은 내게는 거금이었다. 30전짜리 고무신도 미처 신을 수가 없던 나로서는 구두는 감불생심이다. 그래서 나는 체조 시간이면 반드시 들매를 했다. 고무신이 벗겨지기 때문이었다. 들매, 이리 좀 나와줘. 체조 시간이면 의례껏 한 번은 불려나가서 볼을 꼬집힌다. 그래서 아이들은 체조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이만큼 오시기만 하면 들매, 이리 좀 나와줘 라고 선생님 흉내를 내면서 나보다도 선생님을 놀렸었다. 그러고 나면 선생님은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먼저 내 발부터 살펴보시고서 반드시 한마디 하셨던 것이다. 들매, 이리 좀 나와줘. 2학년 때라고 기억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로 폭탄 선언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법령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우리 휘문학교는 국산 장려를 위해서 오는 5월부터 교복과 각반은 우리나라 본목, 신발은 병정구두로 통일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교복과 각반, 그리고 구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자면 10원 50전이었다. 월사금이 두세 달치씩 밀리고 그날 은단이나 빵을 팔아 20-30전씩 벌어 쓰는 고학생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교칙이었다. 그나마도 한 달밖에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 여름 동안 갖은 일을 해서 교복과 각반은 마련했지만 구두만은 도리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들매였다. 고무신 뒤축 턱을 올가서 발등에다 가세목을 질러매는 들매가 체조 선생님 눈에는 언제나 거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에서 병정구두를 신지 않은 사람은 똠방 나 하나뿐이었던 터라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들매, 이리 좀 와줘. 체조 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나만 만나시면 을에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 볼을 한 번씩 잡아 흔드셨던 것이다. 인제는 지쳐서 왜 안 신느냐, 언제부터 신을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일도 없었다. 그저 불러 세워놓고는 한번 흔들어 놓을 따름이다. 너처럼 질겨 빠진 녀석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는 식이었었다. 그래서 나는 와주어 선생님만 번뜩하면 솔개를 본 병아리처럼 숨어버린다. 그러다가 딱 마주칠 때면 나는 선생님이 뭘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기척을 하고 서기로 했었다. 그러면 선생님도 아무 말 없이 한번 볼을 잡아 흔드시고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가셨던 것이다. 나는 이 와조 선생님이 호랑이처럼 무서우면서도 슬며시 정이 붙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은사께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일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꼭 메기처럼 큰 입에 카이젤 수염을 기르고 계셨고 우리를 꼬집으실 때는 그 거칠한 수염에 가닥가닥이 곤두서면서 제각기 탭댄스를 하는 것이다. 하도 봐서 그런지 아프면서도 우스웠고 또 정까지 드는 심정이었다. 그래도 와조 선생님은 가장 인정이 많으시기도 했던 것 같다. 월사금을 안 낸 학생을 돌려보내는 것이 선생님이 맡으신 직책의 하나였건만 다른 선생님들이 안 보시는 데서는 얼른 섞여 들어가.
이렇게 관대하기도 하셨다. 그래 그런지 은사들께서 자꾸 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휘문 시절이 그리워지지만 와조 선생님께서 실명을 하셨다는 말과 이어 자꾸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 내가 마음 아팠던 일이 없다. 나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끔 선생님 추억담을 한다. 옛 이야기는 다 그리워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현장 선생님만 해도 그렇다. 수학 기초를 잘못 잡아서 갈수록 대수 기하가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은 4학년 때 과정 낙제를 하고 일본으로 갔었지만 수학 문제를 척척 푸는 선생님과 공받기 친구였던 우리 또래 중에서 수학 문제를 나가서 푸는 아이는 신처럼 우러러 보였던 것이다. 수학 이외에는 겁날 것이 없었지만 그 숫자라는 것은 지금도 질색이다. 지난 봄이다. 광주서 동창 오지호가 올라오고 김상린을 만나서 35년 만에 은사 이일 선생님을 조용한 집에 모시고 약주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 그때 자네들이 참 부러웠네. 신처럼 우러러 보였었어. 하려니까 김상린과 오지호가 박장대소를 한다. 이 사람아 그래. 자넨 우리가 그렇게 수학을 잘한 줄 아나? 자네들 그래도 90점씩이나 받지 않았었나? 컨닝이야 컨닝. 이 천치야. 우리가 실력으로 90점을 딴 줄 알아? 뭐? 이건 정말 억울한데? 저런 것들한테 최대 경의를 표했었으니. 이렇게 박장대소를 했지만은 그렇게도 쌀쌀하고 깔끔하고 오르내림이 없던 마리아 선생님이 지금도 퍼뜩퍼뜩 50을 넘은 내 마음속에 살아오는 것이다. 수학은 아주 단념을 하고 문학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것은 문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복수심에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무렵에 어느 날 체조 시간이었다. 3학년 2학기 방학을 앞둔 몹시도 춥던 날 맨 끝 시간이었다. 대개 체조 시간이 끝 시간이어서 점심을 못 먹고 살던 나에게는 가장 고통이었다. 와조 선생님의 체조란 그저 한결같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하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철봉 혹은 구보였다. 워낙 날이 추워 노니까 그랬던지 그날은 풋볼을 갖고 나오셔서 동그랗게 서게 하시고는 공차기를 시키셨다. 그날만은 어쩐 일인지 볼을 쥐어뜯긴 기억이 없다. 축구나 야구나 정구나 다 휘문이 강하던 시대다. 야구에는 저 유명했던 곰보 피처 김종세 군, 축구, 야구, 정구까지 모두 한 다망고 이진구 군, 두발당성 김정식, 명풀백 강희문, 정구의 김필흥, 장은진, 조태권 등 제군이 다 같은 클래스였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향좌, 우향우. 입학한 날부터 되풀이되는 이런 체조에 질린 학생들은 신바람이 나서 볼을 찼었다. 그 볼이 나의 앞으로 굴러왔다. 이리 와줘 할 시간에서 해방이 된 나의 인생은 기쁨 그것이었다. 나는 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몸을 솟구쳐 대여섯 발짝 뛰어나가면서 본때 있게 킥을 했다. 선수는 아니었지만 후보는 되었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였다. 분명히 정통으로 찬 볼은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고 나는 헛발질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워낙 별렀다가 찬 터라 헛발이 되고 나서 반동도 심했다. 나는 핑그르르 돌다가 퍽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웃음이 터졌다. 손뼉을 치며 웃는 패도 있고 허리를 잡고 자지러지는 축도 있다. 나도 따라 웃고 말았다. 너무 열적기도 하려니와 창피하기도 했다. 이 어색과 창피를 얼버무리느라고 나도 껄껄 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옆을 보아도 그저 웃고 있고 앞을 보아도 여전히 배를 끌어안고 웃어댄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사방을 돌아다 보았다. 그래도 다들 웃고만 있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나를 보고는 더 자지러지는 것이다.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나도 어이가 없어서 멍청하니 섰으려니까 이번에는 체조 선생님과 나를 번갈아 보며 웃어댄다. 그제서야 나는 체조 선생님이 자신의 볼을 만지고 계신 것을 알았었다. 야, 네 고무신짝이 체조 선생님 볼따귀를 갈겼어. 뭐?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볼을 차는 바람에 들매가 끊어지면서 고무신이 벗겨진 것이다. 벗겨진 것까지는 좋았다. 근데 고무신짝이 붕 떠가서 이리 와줘 선생님의 언뺨을 후려쳤다는 것이다. 그러니 웃음판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 순간처럼 나는 각다분한, 즉 어려운 경험을 한 일이 없다. 나는 눈이 다 침침해졌었다. 상기가 된 것이었다. 무슨 벼락이 내릴지 몰라서 나는 조마조마 눈치만 보고 있었다. 선생님도 볼에서 손을 떼고 나를 꾹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드디어 폭발이 되었다. 와조 선생님의 그 우람스럽던 소리가 오늘은 더 한층 엄숙하게 들려온다. 들매, 이리 좀 와줘. 나는 앞으로 나섰다. 다리가 사뭇 떨린다. 이미 웃음소리도 그쳐 있었다. 좀 더 다가와줘. 선생님의 분부대로 앞으로 나서니까 선생님은 전에 늘 하시듯이 나의 언볼을 꽉 집어 잡아 흔드신다. 눈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듯이 아팠다. 이런 때는 나는 을에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얼마를 쥐어 흔드신 뒤에 선생님은 호령하듯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들매,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좀 와줘. 나뿐이 아니었다. 모두들 눈이 동그래진다. 사무실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 집으로 오라고 하신 것이었다. 알았어? 네. 와들와들 떨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나의 귓전을 선생님의 우람한 말소리가 또 한 번 울렸었다. 집에 가는 길에 와줘. 내 조카의 헌 구두가 들매한테도 맞을 거야. 알았어? 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복받쳐서였다. 와조 선생님이신 이기동 선생님께는 아드님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이다. 이무영 작가의 들매 낭독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요?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별명 지어서 붙여드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학창시절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셨다면 훨씬 더 흥미롭게 그리고 재밌게 들으셨을 겁니다. 와조 선생님,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 참 인정 많은 선생님이셨군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의 자전적 작품들이 저희 채널에 몇 편 더 올라가 있어요. 이익상 작가의 남극의 가을밤, 나혜석 작가의 경희, 노자영 작가의 누님, 이광수 작가의 연분, 최만식 작가의 고운 유혹에 빠졌다가, 이상 작가의 봉별기, 이 작품들도 함께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
각각 일일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더 손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